예, 저 이제 두 번째 발표 세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김재영 위원님께서 준비를 해주실 텐데요. 김재영 위원님께서는 고려대 의학사, 서울대 보건학 석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고려대와 미국 하버드대에서 각각 의학 박사와 보건학 박사를 취득하셨는데요. 그리고 현재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우리나라 의학 분야 발전과 더불어서 후학 양성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분이십니다. 김재영 위원님 또한 2018년도부터 원안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데요. 우리 김재영 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설량 방사선 건강 영향 조사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영입니다. 네, 오늘은 제 평생에 강의한 것 중에 가장 많은 청중을 모신 날이 되겠네요. 이거 흥행에 성공해야 될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설량 방사선의 건강 영향 조사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책무 중 하나는 원전 운영과 방사선 이용에 따른 방사선의 국민건강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입니다. 국내의 역학연구 동향과 역학조사의 추진 방안, 그리고 역학조사 관련 이슈와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소통하는 원안위에 대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는 거죠? 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생활하면서 많은 다양한 방사선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으로 여행을 가서 비행기를 타시면 0.1mSv 정도의 방사선량에 노출이 되고 엑스레이 병원에 가서 한번 찍으면 역시 비슷한 선량에 노출됩니다. 일반인의 연간 허용 선량은 1mSv 정도 되고 방사선 작업자들은 연간 20mSv까지 제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 원폭 생존자의 경우 평균 노출 선량은 200mg 정도 되고 전 세계의 방사선의 건강 영향에 대한 모든 연구들은 이 히로시마 원폭 연구를 골드 스탠다드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방사선 노출량을 보시겠습니다. 유엔에서는 매년 전 세계 1인당 평균 연간 피폭 선량을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대충 3mSv 정도 되고 이 중 자연 방사선이 2.4, 인공 방사선이 0.6mSv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노출 선량은 전 세계 평균보다는 약간 높아서 3.08이고 이 중 의료 방사선 피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검진과 CT 촬영의 증가분이 주요 영향입니다. 방사선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다양하죠. 선량에 따른 증상들, 그리고 장기별로 나타나는 증상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건강 위해도 평가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로시마 원폭 연구나 치료 방사선으로 인해서 고농도의 선량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저농도의 선량에 노출된 경우에 이제 외삽, 익스트라폴레이션을 해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설량 100mSv 미만의 노출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 연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위해도 모델입니다. 100mSv 미만을 저설량으로 봤을 때 역치 모델 내지는 호메시스 모델, 선형 모델, 다양한 모델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다양한 모델이 있다는 이유는
확립된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정 역치까지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가 그 이후에 암 발생 같은 건강 위해도가 증가된다는 역치 모델, 심지어는 일정 선량 아래에서는 면역 반응을 깨워서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는 호메시스 모델도 있고, 미국 과학원의 베어세븐 리포트에서는 저설량에 대해서 LNT, 역치가 없는 선형 모델, 즉 어떤 특정 값에 대한 역치 없이 방사선량의 노출에 비례해서 건강 위해도가 나타난다는 모델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역학연구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위해도 평가를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가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 노출 선량을 평가해서 그에 따른 위해도를 보는 분석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이제 역학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역학 조사는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노출과 질병 간의 관계를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물 실험이나 다른 실험을 하듯이 완벽하게 조건을 통제할 수가 없고, 노출 조건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그 결과나 불확실성을 이제 태생적으로 한계를 갖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방사선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 3년간 많은 그 큰 코호트 연구에서 결과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먼저 작업 종사자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15개국 연구는 유럽의 국가와 캐나다, 미국, 일본, 한국 등 15개국의 그 코호트를 모두 합쳐서 통합 분석한 결과인데, 이 결과에서 이제 백혈병에 대한 위험도는 증가하지 않았지만 고형암에 대한 위험도가 다소 증가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5개 나라의 데이터를 합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각 데이터 간의 편차도 많고 어떤 연구 분석상의 정밀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너무 튀어서 이제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후속 연구로 이제 영국, 프랑스, 미국 세 나라만 모여서 30만 원전 종사 작업자들에 대한 코호트를 구축해서 인웍스라는 그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인웍스 코호트에서는 고형암과 백혈병에 대해서 각각 200mg 이하의 저설량에서도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향성에 대한 유의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누적 흡수 선량과 백혈병으로 인한 사망률의 초과상대 위험도를 봤을 때는 100mg 미만에서는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은, 보시면 이제 실내 구간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유의성을 상실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전과 핵실험 사이트 사고로 인한 노출에 대한 이제 역학조사 결과입니다. 미국의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고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당시 사고의 노출치가 낮았기 때문에 결과가 유의하게 나오지 않고 있고요. 체르노빌 사고 관련한 갑상선암 발생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들은 실제 현재로도 지금 진행 중인 연구가 많고, 그 핵실험 관련해서 테차리버 코호트에서는 다소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테차리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노출 한도가 100mSv 미만으로 굉장히 낮지만 근처의 다른 지역까지, 마약 리버 지역까지 확대해서 연구를 추진한다는 목표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총 인원이 한 6만 명 정도, 1950년 이후 출생자까지 포함해서 6만 명의 코호트 연구를 진행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갑상선암 발생과 한포드 사이트 연구라든가 유타의 폴아웃 관련된 연구에서는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저방사적 노출입니다. 원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의 평균 자연 방사선으로 인한 노출 선량은 한 2.4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칼라라 지역, 인도의 칼랄라 지역이나 중국의 양징 이런 곳은 거의 연간 노출 설량이 5mm 시버트 정도로 굉장히 높은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한 결과 염색체 이상 같은 이상은 보고가 되었으나 암에 대한 발생 위험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다음은 의료방사선입니다. 최근 의료방사선 쪽에 연구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2008년 란셋에서 유럽 지역의 의료방사선 코호트 9개를 통합 분석해서 갑상선 암과의 연관성을 본 결과입니다. 증가되는 경향성을 보실 수 있고, 에피시트라 그래서 영국에서 원래 시작된 의료 코호트를 근방의 8개 나라까지 모두 합쳐서 9개 나라의 100만 명 소아 코호트를 구축을 해서 CT 촬영과 갑상선 암 간의 발생을 보고자 하는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도 서부 지역의 그 카이저 HMO 보험회사 자료를 이용해서 750건의 백혈병 케이스에 대해서 연령과 노출 기간을 매칭시킨 환자 대조군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전 지역 거주에 따른 건강 영향 조사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원전 지역 주변 주민에 대한 건강 영향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OGB가 일정으로 유의하게 암 발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데이터도 수가 적었고 과대평가됐거나 거주 이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은 별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원전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백혈병 위험도가 증가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저자들이 설량 분석을 해보니까 증가된 백혈병 위험도를 원전으로부터 노출된 방사선량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초기의 주장을 뒤집은 적이 있고, 핀란드나 영국에서도 모두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고, 벨기에 같은 경우는 일부 원전 지역에서 갑상선암 발생이 좀 증가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72년부터 97년까지 16개 원전 지역 주변 주민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했는데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1990년, 1989년부터 90년에 그 국립암연구소 주관으로 78개 원전 지역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했는데요. 당시에는 일단 피폭 설량이 없었고 암 발생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암 사망 자료를 아웃컴 지표로 삼아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다 그때 이제 유의하지 않고 별로 연관이 없다라고 나왔었고, 그 결과를 가지고 20년 동안 이제 정부에서 써먹다가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연구를 이제 업데이트해라, 후속 연구를 하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미국 과학원에서 후속 연구를 하기 위한 그 파일럿 스터디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반 조사와 역학 연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 전략을 수립하는 페이스 1, 2의 보고서를 냈는데, 보고서 결과, 이제 연구 결과 해보니까 이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는 너무나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든다. 한 80억 정도, 한 10년 정도 걸려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연구가 너무 비실용적이고 결과 도출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문제가 제기돼서 2015년 9월에 연구를 중단하기로 합니다. 후속 연구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원전은 돌리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지속적인 비판에 내놓은 것이 결국은 그러면 옛날에 했던 그 20년 전 NCR 연구를 그냥 그대로 다시 하자. 물론 그때 한계점은 그대로 갖고 가게 됩니다. 발생 아니고 사망 자료이고 주변 지역 원전 지역을 정확히 거리로 끊는 게 아니라 카운티별로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굉장히 브로드하게 그 케이스를 확인하게 되고 하는 문제점들이 있지만 일단은 그 과거의 연구를 그냥 그대로 업데이트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역학조사 동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주민 관련해서는 서울대에서 2번의 역학조사가 있었고, 종사자 작업 관련해서 이제 의학원과 한수원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 병원의 관계 종사자에 대한 코호트가 구축이 되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비파괴 종사자처럼 실제 노출이 높은 작업군에 대해서는 건강 영향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통합된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연구는 이 두 연구죠. 그 원전 지역 주변 주민들에 대해서 서울대 안윤옥 교수님이 20년간의 코호트 연구 결과 연관성을 시사하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린 것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고, 그 후속 연구팀의 결론은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으므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 추진 방안입니다. 원안위에서 현재 원자력의학원에 수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작업종사자 코호트는 국내에 방사선 작업종사자 10개 업종 42,000명에 대해서 일단 기반 조사를 해서 작업종사자 코호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노출군에 대해서는 표본 정밀 조사를 하고 노출 및 피폭 선량을 평가해서 정밀 조사를 하고 다른 자료들과 연계를 해서 건강 영향을 평가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단계 진행 중에 있고, 이후에 퇴직자를 포함하는 전체 작업 종사자를 확대를 하고 신규 작업자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민에 대한 건강 영향 조사는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원자력 안전법이 개정이 되어야 사실 가능한 내용인데, 과거와 달리 이제 새롭게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노출 지표를 원전과의 거리에 따라 코호트를 구성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피폭 선량을 될 수 있는 한 반영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후 후속 연구의 지향점이고, 예전에는 만 20세 이상 병력이 없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기존의 암 환자와 소아 청소년을 포함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서 5년 주기로 발표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조사 시기는 법 개정 시기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안위에서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어떤 근거의 확보,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 기관을 현재 종사자 조사는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수행 중이고, 그러나 이후에 이제 주민조사까지 같이 하게 됐을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고, 관계 종사자까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한다는 걸 생각했을 때는 질병관리본부나 국립암센터 등과 협력해서 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역학조사 관련 이슈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역학조사는 이제 하고 나면 굉장히 말이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사인데, 제일 많이 문제 지적을 받는 게 이제 통계 검정력 부족입니다. 그러나 이 통계 검정력 부족이 과연 유일한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가 되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노출 수준을 갖는 집단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고설량 노출 집단은 과다 샘플링을 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 원폭 연구에서도 고노출된 집단을 과추출했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경우에 역학조사 했을 때는 스크리닝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학조사를 하면 보통 코호트 구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일부 집단이라도 설량 측정 자료나 생의학적 시료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 대조군 설계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설량 측정과 그 불확실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그걸 고려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생정 통계 및 그 이주 여부, 그 지역에서 이사를 들고 나는 거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원과 방법을 연계하는 게 중요한데, 이
러시아의 그 테차 코호트나 뭐 마약 리버 코호트 같은 경우도 이주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 원안법 개정안의 통과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분석과 해석할 때의 문제입니다. 사실 컨파운딩 컨트롤, 공변수 통제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도 역학조사할 때마다 늘 공격받는 문제이긴 한데, 모든 위험 요인이 다 컨파운딩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컨파운딩 컨트롤을 못했다 하더라도 교란 바이어스는 사실 선량 반응 분석에 대해서보다는 노출군과 비노출군을 비교하는 데 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교란 바이어스 못지않게 또 확인 바이어스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확인 바이어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을 환자군으로, 노출군으로 아이덴티파이에서 뽑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위험도의 추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층화 분석을 할 것이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리버 스터디 코호트에서도 보면 노출군을 잡았는데 지역의 병원을 통해서 잡았기 때문에 고노출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일부 그러니까 편의적으로 이제 셀렉션된 문제들이 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출 선량의 불확실성입니다. 원전 주변 주민의 제가 긴장해서 너무 빨리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천천히 말하도록 애써보겠습니다. 노출 선량의 불확실성 역시 이제 원전 주변 지역 주민 조사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인데, 불확실한 노출 선량이 허위의 양반응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측정 에러가 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방향이 위험도 추정치가 과소평가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측정 오차가 커지고 신뢰 구간이 커지고 위험도 추정치가 과소평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이게 있는 걸 없다고 한다거나 없는 게 있다고 나온다거나 이렇게 영향을 크게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출 선량의 불확실함 자체가 그 연구의 어떤 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 연구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만큼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역학조사를 해야 하는 것인가? 면피용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좀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역학은 언제나 늘 불확실성이 있었고 완벽한 역학조사는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기여를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균의 존재를 사람이 모를 때,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 없을 때에도 역학조사를 통해서 런던의 콜레라 유행을 잡을 수가 있었고요. 담배의 개별 요인, 화학성분들 중에 어떤 게 암을 일으키는가를 미처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에도 담배 흡연과 폐암 간의 연관성을 밝혀낸 것도 역시 역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하더라도 당장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회가 감수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고려해서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제 역학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때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점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통계적 가설 검정을 했을 때의 그 해석의 주의점이 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럼 예를 들어 이제 기무가설이 암 발생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기각을 하지 못하면 암 발생 관련이 없다라는 그 기무가설을 증명한 것인가?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P값이 0.05보다 커서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을 때는 그 불확실성의 정도를 설명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잘못된 오류이고, 이 나심 탈레입이라고 이제 통계학과 철학 쪽에서 이제 유명한 석학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판단을 할 때는 항상 오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있는 거를 없다고 판단할 오류와 없는 거를 있다고 판단할 오류와 어떤 것이 더 위험할까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하게 되면 신약의 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잘못 판단해서 환자에게 약을 쓰게 될 경우에 우리가 감수해야 될 위험과 신약의 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잘못 판단해서 효과가 있지만 환자에게 쓰지 않고 기존에 쓰던 약을 치료를 계속해서 오는 위해와 어떤 쪽이 더 위험한가, 이런 논란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통계학과 이제 임상의학의 역사에서 있어 왔는데, 그래서 있는 거를 이제 없다고 하는 경우가 이제 1종 오류고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경우가 2종 오류인데, 두 개 다 없으면 제일 좋죠. 둘 다 줄이면 제일 좋은데 이 두 개의 관계는 시소 같아서 하나를 줄이면 하나가 커집니다. 1종 오류를 줄이면 2종 오류가 커지고 2종 오류를 줄이면 1종 오류가 커집니다. 두 개를 동시에 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표본수를 굉장히 크게 넓히는 방법인데, 표본수를 넓히면 어떤 문제가 따라오죠? 유의하지 않았던 피값들이 다 유의해집니다. 너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귀무가설이 아니었던 것, 내지는 유의하지 않았던 효과들이 모두 유의한 것처럼 잘못 판단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내가 오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면 어떤 오류를 선택해서 최소한 줄일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죄를 유죄로 판단하는 오류와 유죄를 무죄로 판단하는 오류 중에 어느 쪽을 판단할 것인가. 물론 이것은 뭐 그때그때 사회가 선택해야 되는 그 부담이기는 한데, 어쨌든 not guilty보다는 증거가 없을 때는, 충분하지 않을 때는 입증하지 못함이라는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가는 것이 이제 오류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귀무가설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방이 있을 때 누가 책임 소재이고 누가 그 공방에서 이득을 보는가. 예를 들면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해서 건강 위해성이 있다 없다, 이거를 판단하고자 할 때 누가 이익을 보나요?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입증시킬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업자나 정부에게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사실은 관계가 있다, 건강에 위험도를 미칠 수 있다가 귀무가설이 되어야 하고, 사업자는 그 원전 주변 거주가 건강에 유해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올해 3월에 네이처 잡지에 실린 편집자 서문입니다. 통계적 유의성을 폐지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미국의 통계학회에서는 이제 800명의 학자들이 성명서를 냈죠. 피값을 사용하지 말자. 더 이상 피값을 옳다 그르다를 양분하는 근거로서 쓰지 말자라는 주장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값이라는 것은 굉장히 편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는데 편하게 쓰여 오기는 했지만 그것이 어떤 불확실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정도로 사용이 되어야지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라는 식의 판단 근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학계에서도 임팩트 팩터가 높은 좋은 저널들에서는 요즘에 투고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 말 쓰지 말아라, 이 말 쓰면 네 원고는 편집자 수준에서 잘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학계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이제 쓰지 않는 것이 다 권고가 되고, 그러면 피값이 없으면 뭘로 판단하느냐? 효과 크기를 주고 신뢰 구간을 같이 주어서 이 읽는 사람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저자가 판단해서 쓰는 게 아니라 독자에게도 판단의 근거를 충분히 제공을 하고 0.05보다 작다 크다 딱 이것이 아니라 실제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효과의 크기와 신뢰 구간을 모두 제공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설량 방사선 연구의 이제 현 지점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전리 방사선은 일단 확립된 발암 인자입니다. 그리고 저설량 방사선의 건강 영향에 대해서 이제 점차 많은 근거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의료 방사선 영역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의료 방사선 연구도 그 자체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가서 CT를 찍는다. 누가 찍죠? 소아가 CT를 찍었을 경우에
대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경우, 어떤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있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CT를 많이 찍게 되기 때문에 원래 건강 위험도가 좀 있는 애들이 가서 찍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 코호트로 모아서 조사를 했을 때 위험하다, 유해하다라고 나오면 그게 방사선의 영향이냐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 충분히 반박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이 모든 메디칼 코호트, 의료 방사선 코호트에서 수집된 결과들을 가지고 이 있을 수 있는 모든 바이어스와 에러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반박하고 해석을 하는 연구가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아마 몇 년 걸려야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알아보는 연구가 진행 중이고, 유의하지 않은 연구들은 되게 이제 검정력이 부족해서 숫자가 적다 보니까 통계적 파워가 딸린 것 때문에 유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양의 관계를 보이는 연구들은 그 결과가 단지 바이어스 때문만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동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설량 영역에서도 프로텍션 리미트, 방어 한도를 직접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 지난달 2019년 5월 이제 미국의 워싱턴에서 열린 그 저설량 방사선 연구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와 정부 집단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합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서 통계적 유의성이니 코호트 역학 연구의 어떤 한계니 이런 걸 많이 얘기했지만, 학술적으로 인과성을 규명하는 일과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굉장히 별개죠.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논쟁이 있는 경우여도 비가역적 건강 피해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라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또 우리 생활의 많은 영역들이 뚜렷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위해도와 그 확정 불확실성이 다 확실하면은 무시를 하거나 금지를 하거나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이제 판단이 필요한 영역들이기 때문에 사전주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소통하는 원안위를 위한 제언을 감히 드리자면, 사실 저는 합류한 지 6개월밖에 안 됐고 이제 원자력 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쩌면 이제 초심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느꼈던 문제점을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좀 지나면 또 이제 지금 생각했던 문제들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저설량 방사선 관리 영역은 자연 방사선 그리고 원전 운영과 관련된 환경 사고 영역이 있고, 작업 종사자들에 대한 영역이 있고, 의료 방사선, 국민들이 소비자로서 진단 액성 관련한 방사선 영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영역이 모두 이제 중요한데, 원자력 안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원자력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가장 주무관청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그 근거 법들이 이제 다 따로따로 흩어져 있고, 예를 들어서 의료 관계 종사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작업 종사자 코호트를 만들자, 연구를 좀 해보자라고 했을 때에도 원안위에서는 기타 방사선 작업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병원 진단 액선 사용 관리자들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의료법의 규정을 받아서 관계 종사자 관리가 되고 있고, 동물병원에서는 이제 농림축산수산부에서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선량 관리가 되고 있고, 항공승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부에서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굉장히 통합하고 연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처 간의 협력 체계, 그리고 어떤 국내 방사선 방어법의 그 일원화되고 통합적인 체제를 위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회의의 이제 주제가 소통이니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소통을 위해서는 저는 일단 언어가 재정립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사고를 규정하는데, 저는 공무원 사회에 처음 이제 들어와서 비상위원이라서 사실은 한 달에 2번밖에 뵙지는 못하지만, 모든 보고서들이 개조식 문장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주어와 목적어가 상실된 개조식 문장은 굉장히 그 동사에도 영향을 미쳐서 뭘 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독과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단독의 문제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뀌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업계 용어가 오남용되고 있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학계에서는 이제 통계적으로 유용하다. 이게 일종의 자본 업계 용어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늘 얘기하는 게 결과가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설명하는 것이 없다. 귀무가설을 문장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중요한데, 원자력 공학계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늘 헷갈리는 게 이제 보수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설계 기준이 보수적으로 설정됐습니다. 이건 이제 안전성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준을 보수적으로 적용했는데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니까 안전율이 낮은 기준입니다. 그럼 이건 위험한 기준이니까 안전한 기준입니까? 평가의 보수성을 확인했습니다. 평가 방법이 단순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해석의 보수적인 결론, 이건 아마 신중한 결론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규제 지침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보수적이다. 이게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 속에서 문장을 좀 표현을 해야 서로 뭔 말인지 알아먹지 않나. 물론 제가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원래 소통은 모르는 사람끼리 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끼리는 이심전심 같이 일하시면 돼요. 근데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내용을 이해시키고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한 언어의 재정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전문가 집단의 폐해가 뭐냐면 이제 모호하게 쓰는 건데, 이제 이런 문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뭐뭐 조치를 취했어. 그래서 적절하고 안전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단기 또는 중장기적인 후속 조치가 선택적으로 적절히 취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이하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좀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 적절했는데 원래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괄호하는 제가 쓴 겁니다.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후 나열을 하겠죠. 근데 단기적인 조치를 하라는 건지 중기 장기를 하라는 건지, 그것도 선택을 뭘 할지 그냥 적절히 하면 되는 건지,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어떻게 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책임 소재와 주체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슬라이드가 뭔가 제가 드린 거랑 잘못되는데, 어쨌든 예, 저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영 위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가 자리에 Q&A 카드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적어주시면 오늘 패런 토론이 끝난 후에 다 질의응답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통해서 한 분 한 분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